여섯 가지 긍정적인 대면 소통 명상. 영세,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종교적인 관점을 하더니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가르치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편도체와 안정하는 효과가 관련이 있다.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 여섯 가지 방법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용서, 연민, 사랑 축이고 다른 수용, 감사, 존중의 축이다. 용서, 연민,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신이 인간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지켜주신다. 용서, 연민, 사랑은 기본적으로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를 하면 연민을 느끼게 되고 연민이 발전해서 사랑이 된다. 또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연민이 되고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축인 수용, 감사, 존중은 인간의 신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고 절대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며 절대자에 대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한우는 경외심으로 절대자를 지극히 존중하는 것이 신앙심이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자타 긍정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곧 알아차림이다.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기 참적 가정 능력에 충분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할 수 있다. 용서. 긍정적인 내면 소통의 첫걸음은 용서다. 용서이란 무엇인가를 앞으로 주는 것이다. 기빙, 포워드. 뒤돌아보아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얽매이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다 내어주는 것이 용서다. 뒤돌아보고 한가품을 하고 애앉는 것이 복수라는 앞을 보고 내어주는 것이 용서다. 내가 나를 사랑,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앞으로 내어주어 늘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용서는 만성적인 적대감이나 부정적이고 강박적인 반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과정이다. 용서의 핵심은 그저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항상 지금 나에게 나 자신을 던져놓는 것이 용서다. 정문화 복수심은 반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일에 매달리고 나 자신을 던져놓는 것이라. 삶의 지평을 멀리 들여다보고 나를 얽매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서다. 분노를 지닌 채 살아가는 삶은 괴롭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닌 증오심과 복수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고 늙게 한다. 면역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틀로 위어 길이는 짧아진다. 분노를 지니고 사는 것은 불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분노는 내 속을 태운다. 괴롭다. 그것이 화병이다. 화병은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병이다. 용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결단해서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결단적인 용서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 동기, 감정 상태 등을 바꿔나가는 감정적인 용서다. 효과 측면에서는 감정적인 용서가 더 좋지만 실제로 용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결단적인 용서로 시작하는 것이 더 쉽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행위를 얻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추구하면서 조건이나 단서를 타는 용서보다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과거에 얽매인 나의 집착을 단번에 끊어내는 것이 보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는 없다.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줄이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용서의 대상에는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있다. 자기 용서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고 자기의 혐오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며 타인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해악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러움을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한편 용서 성향과 용서 상태를 구분하기도 한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용서에 대한 많은 이론과 작업이 있었다. 상대방이 내게 지금 위해를 가한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응징을 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응징에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에 용서를 함으로써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내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복수를 때로는 용서를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의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용서를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처한 하나의 도구적인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텔로미어와 용서의 과학. 세포 안에는 있는 염색체들은 마치 운동화 끈끝과 같은 단단한 말단 조직이 있다. 이것이 텔로미어인데 세포 분열을 반영할수록 텔로미어의 길은 점점 짧아지며 결국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되어서 수명을 다하게 된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은 텔로머리스의 활동을 감소시켜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실제로 어린 기간에 만성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텔로미어 길을 조사해보니 상당히 짧아져 있었다. 타인 긍정의 한 방법인 자아의 명상을 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왜 용서를 못하게 되었을까? 용서를 주제로 하는 강의를 할 때의 분노의 복수심이나 응징의 마음이 에너지를 쓸 때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게다가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교조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용서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이다. 분노를 숭배하는 문화는 우리 모두를 병들게 반드시 바꿔야 한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면 우선 용서의 마음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건강한 마음 상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자그마한 잘못에 분노하면서 응징이나 복수를 떠올린다.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한다.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성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장애는 갈수록 넘쳐난다. 감정조절 장애 환자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따라서 남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응을 한다.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마음 근력이 강해지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왜 용서를 표미하는 문화를 지니게 되었는가? 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마음 근력이 약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며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간다. 스토리텔러의 의식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얘기는 단지 들려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의 고전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온 이야기는 강한 악당과 그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약간의 변형은 있어도 주인공은 대체로 약하고 악당은 늘 강하다. 주인공이 해야 할 일은 강한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악당을 용서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것은 나약한 모습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불굴의 의지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에게 통쾌하게 복수한다. 나에게 어떤 주인공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대개 복수심이나 증오심이다. 분노의 힘으로 주인공은 악당을 쳐부순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당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책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이런 내러티브를 소비하면서 나를 주인공의 감정이입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남모나 악플을 보자 누구나 다 자신은 옳고 도덕적이며 선하고 현명한데 악플의 대상은 악하고 부도덕하며 나쁘고 멍청하다.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악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여지조차 없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모두 적이다. 나의 적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적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세거나 돈이 많다면 악당임이 더욱더 확실하다. 선한 주인공 대 나쁜 악당의 대립구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세뇌된 현인에게 용서라는 개념에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용서는 낯설고 어색한 개념인 반면에 복수, 응징, 처단 등은 매우 익숙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게다가 악당을 쳐부수는 만화 주인공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남성이고 복수를 하는 것도 주로 남성이다. 여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수 성향이 더 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싱어 교수팀은 경제 게임을 하는 남녀 비험자들을 상대로 공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공정한 플레이를 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 비험자 모두 비슷하게 공감을 했다. 그러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특히 남성 비험자들이 공감하지 못했다. 대신에 복수심과 관련된 대부위가 활성화되었으며 부당한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보상체계 관련 부위에 또 활성화되어서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해서 응징을 더 좋아하고 영세인세 관대를 갖고 있으며 복수를 통해서도 쾌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서가 가져오는 변화. 용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전자노피질 신경망 활성과 관련이 깊다. 용서, 전전도피질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용서하는 마음을 지닌 것은 건강에 전반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화해의 시도가 아님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 다시 잘 지내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과거의 일을 떠나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분노와 증오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되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과 함께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나 호응이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상대방은 필요로 하지 않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워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파괴하려는 마음이 복수심이라면 따뜻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다. 나에게 해악을 끼친 상대방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흘려보낸다는 이야기 구조는 현대사회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어색하고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다. 용서 수행의 전통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 중에서 하나가 아힘사이다. 아힘사는 비폭력 혹은 불성의 살상이라는 번역되는데 누구에든지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의 본질은 내가 너에게 진심을 하는 이야기와 일정의 대면 소통이다. 용서의 기본적인 방법은 너에게 해악을 끼친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이 끼친 해악은 이제 나를 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에 의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가가 용서하는 마음이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의 잘못이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절차적인 정의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좀 더 쉽게 들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너에게 돌아올 이익을 빼앗아간 분배적인 정의의 위반이라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똑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절차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분배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용서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손해에 집중하는 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하려면 어떤 식으로 내게 해악을 끼쳤던 상대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나쁜 기억이 떠오르고 편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면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훈련을 먼저 충분히 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용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물론 편도체를 가라앉히는 호흡 명상이나 알아차림 명상을 함께하면 용서의 효과는 더 커진다. 고유감과 훈련 역시 편도체 안정화에 도움이 되므로 움직임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자기 용서는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는 그와 같은 신경망에 의해서 처리된다. 그렇게 타인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에게 투영되기 마련이다. 마음 권력과 관련해서 볼 때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자주 느끼는 것은 최악의 습관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자기 용서는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 요건이다. 나는 너를 용서해야만 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증오나 미움을 끌고 있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용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전제의 조건이기도 하다. 자기 용서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 어리석음, 부도덕함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스스로 용서가 가능해진다.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는 자기 용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자기 용서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한 인정과 반성이 있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있다. 나에게 특별한 해악을 끼친 상대방이 있건 없건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용서다. 자기 비난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며 자기 용서는 건강에 매우 이롭다는 연구도 있다. 연민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용서의 출발점이 자기 용서이듯이 연민 역시 자기 연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연민, 나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밖에 없다. 지금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친구가 어처구니없이 실수를 저질러서 주변에 큰 피해를 줬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해보자.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친한 친구이니만큼 물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것이다. 괜찮다고 위로해 줄 것이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격려할 것이다. 그런 실수로 용인하지 못하는 회사나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같이 성토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직장으로 갈지도 모르니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한마디로 그 친구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다. 그것이 연민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 자신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서 주변에 큰 피해를 주고 직장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아마 당신은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책할 가능성이 크다. 실수를 저지른 생각만 해도 자신이 끔찍하기 싫고 자신의 멍청한 모습이 믿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자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할지도 모른다. 친구한테는 따뜻하게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리 만큼 차갑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거나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내면 소통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더더욱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신랄하게 자신을 위반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한 마음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친한 친구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바로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나 자신을 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자기 비난, 자기 비판,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습관을 갖게 된다. 오래 계속되는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적인 연결뿐 아니라 구조적인 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음 챙김과 연민, 명상 훈련의 효과에 관한 정단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주어졌을 때 명상 훈련을 한 집단의 편도체 활성화 정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이 발견되었다. 사랑은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 대중매체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연애 감정은 사랑의 요소를 포함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서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반려동물을 길러보라. 사랑은 저런 것이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반려견에게 더 부준다는 뜻이다.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넓은 농장에서 두 사람은 지금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다가 해가 뉘엿할 때 두 사람은 일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작별을 한다.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주는 사람이 정장 조인이고 받아가는 사람은 고용인일 뿐이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보존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도 나에게 무엇인가 자꾸 주려고 할 것이다.
전통 명성 수행법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맺다라고 하는데, 이는 선정에 드는 최고의 사마타 명성 수행법 중에 하나다. 사랑을 내면 소통을 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작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이 좋다.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 가족, 친한 친구, 가장 소중한 사람 등을 떠올리면 된다.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 시절 자신의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반려동물을 떠올려도 된다.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잘 일어나는 대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호흡 명상을 한다. 사랑의 마음이 잘 이룬다고 느껴지면 현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의 사랑의 마음이 나 자신에게 향하도록 한다.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명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전통적인 메타 명성의 핵심이다. 용서할 수 있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랑할 수도 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도 되고 연민도 생긴다. 믿거나 싫은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에 사랑의 마음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중단하고 다시 호흡을 집중하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되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마음 상태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타 명상은 결국 고요함과 텅 비어있음의 알아차림 상태로 우리를 안내한다. 강력한 자기 참조 과정의 훈련이기에 전전도 폐질의 신경망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용은 받아들입니다. 수용은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다. 완전한 항복이라고 표현도 한다. 진정한 수용을. 완전한 항복. 우리나라 불교의 소위 경지는 금강경의 첫 부분에서 고모타의 수제자인 수보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완전한 항복의 상태에 어떻게 도달을 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에서 고타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 연민,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면 자연의 수용의 역량도 커진다. 수용의 상태에서 편도체는 안정화되며 전전도 폐질은 활성화된다. 암 환자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수용으로서의 항복하기 훈련을 시켰다니 환자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용은 집착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고 아무래도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자칫 오해하기 쉽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을 원하지도 않고 벌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하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먹었다고 하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문득 그 짜장면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가보기를 한다.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부풍기를 안고 짜장을 먹으러 갔다. 자리에 앉아서 짜장면을 주문하자 주방장이 달려오더니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며 사과한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이 와서 재료가 다 떨어진 것이다.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재료가 떨어져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니. 이때 분노가 치밀어서 오르면서 짜증과 화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짜장면에 집착하는 것이다. 재료가 없으면 빨리 사와서라도 만들어야지. 그거 먹으러기까지 왔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없다고 하면 어쩌는 말이냐. 그러면 주방장이 거세게 항의하고 분노를 폭발시킨다면 그는 짜장면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다. 짜장면을 먹으러 먼 길을 달려온 것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다. 짜장면을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짜장면 때문에 불행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원하던 짜장면이 결국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여기지는 온갖 행복의 조건들은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에 불행의 조건이 되고 만다. 집착하는 순간에 불행해지고 만다. 그렇네요.